그러면 제가 실무 내용이랑 이제 좀 취업 준비생 입장 골고루 섞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보험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에듀윌에서 사회보험법 강의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자랑을 해보자면 사회보험법 관련해서 저만큼 많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자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찍을 때에도 제가 수험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드리고 강의를 좀 알차게 진행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듯이 제가 이제 역량인증 과정을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왜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할까? 나라면 내가 왜 준비를 했을까? 왜냐면은 저 이제 뒤에 아까 해주신 노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원래부터 노무사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다가 뭐 다른 인사 계열을 따다가 이렇게 나중에 좀 노무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인사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 공인노무사도 있지만 혹시 PHR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HRC 옛날에 이제 HRCR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법령이랑 뭐 이렇게 인사 관련돼서 뭐 전략적 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격증 그거를 먼저 따고 나중에 좀 노무사가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좀 준비하기에는 우리 사업 현장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그 뭐 오샤라고 해서 뭐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앞서있기 때문에 뭐 그런 법률을 차용해서 법률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미국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법이랑 우리 법 좀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대륙법이냐 뭐 그런 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역량인증 과정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보험 전문가를 이제 왜 딸까 좀 생각을 해봤고 제가 주변에 이제 인사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노무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한데 여쭤봤어요. 진짜 이게 따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보험 전문가랑 HR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다. 물론 하지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인사팀이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는 확실히 생각은 한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이 100%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기꾼이겠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좀 취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부장급이다 라고 하시면은 사회보험 전문가가 이제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사회보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니어급 임원보다는 주니어급에서 실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유용한 자격증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 취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취업을 하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아직 뭐 부장이나 뭐 차장 이런 거는 아니고 현재 실제 실무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잘자잘한 것들을. 그런 자잘자잘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를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업무 영역을 요런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전략적 사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노무사지만 제가 막 업무를 하면서 인사적으로 전략적인 사고 이런 거를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뭐 사실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 일이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거는 한 100% 중에서 한 20%도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노무사도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인사팀에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거나 5년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략적인 업무를 할 일이 언젠가는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원 대리급 뭐 과장급? 이 정도에서 과장급부터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원 대리 주임급에서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내가 고도의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인사 업무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 내가 바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예요.
뭐 채용 공고 등록하고 뭐 전형 진행하고 입퇴사나 퇴사자 있으면 그에 기반하는 행정 처리 업무하고 급여 계산해서 얼마 줄지 뭐 계산해서 내 뽑아보고 4대1번 어떻게 공제할 건지 뭐 휴직이나 휴가를 썼으면 이거 4대1번 어떻게 뭐 휴직 신고하는 건지 4대1번을 납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인사팀 주니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업무의 거의 한 9할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큰 전략적인 틀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사원 대리 뭐 주임급 정도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찮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업무들을 사실 주니어급에서는 하게 된다.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을 하신다면 물론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낼 수 있느냐, 쳐낼 수 있냐, 우리가 쳐낸다고 하잖아요. 일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사회보험 전문가라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부분에서 사회보험 전문가에서 자격증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냐 좀 보려고 하는데 노무사 시험을 혹시 보셨거나 한 번이라도 인사노무 관련된 서적을 들춰보신 적이 만약에 혹시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취업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인사팀에서 내가 취업을 원한다. 그러면은 학계평 보유위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회보험 전문가 영역은 아닌데요.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내가 인사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인사팀 가려고 노력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외워주셔야지 얘기가 될 텐데 확보라고 하는 건 다들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모집 공고 딱 떠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고 결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나요? 대학을 졸업하셔서 들어오셔도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게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이 됐건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이 됐건 바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투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업무 역량이 좀 올라오면은 일을 시키겠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우리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하죠. 뭐 A, B, S, A, B, C, D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있고 뭐 부수, 뭐 양호,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것도 있고 이 평가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S등급을 뭐 2연속 연속, 2년 연속 받았어. 그래서 뭐 성과연봉제를 하시는 회사라고 하면은 연봉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상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조금 더 큰 회사로 가고 싶다, 뭐 이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잡아야지. 이직은 안 하더라도 이직을 안 하고 유지할 줄 잡아야 되잖아. 뭐 연봉 올려주든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지금 결혼 정년기나 뭐 출산휴가기가 돼가지고 좀 그런 뭐 회사의 보조가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런 뭐 선택근로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우수한 인력이 우리 회사에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이직 면담을 해서 왜 퇴사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걸로 퇴사하시는군요 해서 뭐 퇴사 원천징수 정리하고 뭐 퇴직 정산하고 이런 업무들을 쭉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보해서 이제 보시면은 사회보험 전문가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보시면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이제 하게 되죠. 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하시면서 이 사람 월평균 보수 월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을 해내고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고용산재, 건강연금 각 공단에다가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특이사항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일할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로의 형태, 노무 제공 형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가가 아니라 본인 몸을 써서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의 필요성이 있다? 네,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산재 단연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노무 제공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술인에게도 이제 가입 자격을 부여를 해주는데 물론 뭐 일반 제조나 유통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술인을 만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근데 노무 제공자들은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어요. 화물차죠. 건설업을 만약에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건설산업기계를 운전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고용산지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할 일들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새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확충이 점점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보상 측면에서는요,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그거와 관련한 이제 정보 변경 신청을 각 공단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장부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1월에 뭐예요?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1월에 무슨 신고하는 거? 그렇죠. 연말정산하는 게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을 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뭐로 확정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한다는 게. 그렇죠. 소득을 확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궁금한 게 내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한 걸까요? 그 정도의 소득을 번 사람은 뭐를 내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걸까요? 세금을 내는 거 얼마나 내는지가 궁금하니까 소득을 확정을 하는 거죠.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차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를 확정하는 이제 단계인 건데, 이제 문제는 2025년의 소득이 언제 확실해져요? 26년에 돼서야 확실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4대 보험료를 공제를 할 때에는 물론 25년에 이제 취득신고를 하신 분들은 25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쭉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은 25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그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24년 보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냅니다. 그럼 공단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소득이 확정이 안 돼서 24년도 보험료를 냈지만 이거는 뭐 행정상 절차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못 받은 돈은 툭 칠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제 24년도와 25년도 보수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 정산을 할 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뜯어가요. 건강보험료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뜯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악착같이 뜯어가지 않는지? 자, 건강보험,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은 요양급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감기, 저도 아까워요. 저 아프지도 않는데 막 보험료 막 엄청 내요. 근데 저는 소득물의 보험료도 내거든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험급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들 건강보험료 몇 억씩 체납했다고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보험급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착같이 건강보험료를 진출을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래서 연금은 좀 다릅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조건 그게 100% 비례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의 만 62세, 63세 제가 나이가 그때 제가 가입할 때는 60, 70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때가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받는 노령연금의 수익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덜 냈어요, 보험료를. 그러면은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그거 더 걷어가지고 나중에 노령연금 더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뭐 그 정도면 낸 걸로 하고 나중에 덜 받아 이렇게 될까요? 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지 안 걷는 거예요. 정산 자체를 연금은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보험증권까지 설명을 드릴 때 자,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고요. 연금은 정산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설명 안 해요. 그렇게만 설명할 거면 강의를 뭐하러 들으시면 책 보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려요. 물론 그런 논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제가 이거 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암기하기 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암기를 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 체계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제 만약에 건설업종에서 내가 종사한다고 하면은 건설 같은 경우 고용상제는 이제 계산 확정보험료라는 것을 따로 내서 1년에 한 번만 보험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부가고지 사업장, 그러니까 건설이나 벌목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2년이 다 타면 건설업에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내가 실제로 실무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취업했다고 공부가 끝나지는 않아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저도 지금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딴다고 뭐 만사 오케이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격증의 가치는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내가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강의 듣고 시험 봤을 때 이게 어디 법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우리 법제처 들어가시면은 그 법 들어가면은 대통령령 다 파란색 링크돼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손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럼 실무를 빨리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뭐 선택 근로자라든지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지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에 발생하는 고용 상태 변동을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무급이 근데 이제 그것도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 고용 건강이랑 고용을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는 하는 그 기간에는 안 내기는 하는데요. 종국의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냅니다. 물론 경감해서 내기는 하지만 냅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육아휴직 가면은 병원을 안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치만 이제 보수가 안 나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저 기준으로 맞춰서 경감해서 보험료 부과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계셔야 처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 요일로 떼는 사업장이라서 고지 내용을 안 봐요. 근데 누가 유급자가 해서 복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복직하면은 육아휴직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니까 뭐 해야 된다? 돈 걷어야지. 회사가 다 내주지 않는 건 걷어야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뭐일수록 내가 주니어급일수록 그런 것들 생각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임금이나 사대보험 같은 게 참 그런 게 잘하면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 매우 티가 많이 나는 업무예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참 이거 같이 잘 안 알아줘서 좀 그런 부분 좀 슬프기는 한데 주니어급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제 업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다닐 수도 있겠지만 뭐 몇백 명 정도 되는 제조 같은 경우 500명이 안 돼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봅니다. 500명 월급 준다 생각하면은 함부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는지 혹시 청년 일자리 도약금을 만약에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공고사직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못 외우지 어떻게 외워 사람인데 그렇죠? 못 외우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이게 어디 있었으니까 어떻게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좀 공부하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유지 단계에서 제가 아까 연말정산 말씀드렸죠. 실제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와 실제로 내가 받았던 소득에 바르면은 정산을 하는 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재직 중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당해년도 소득을 확정하지만 만약에 중도 퇴사했다라고 하면 퇴직정산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럼 퇴직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월급이 당월 월급을 10일이나 15일이나 주면 괜찮은데 당월 월급을 25일에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물론 EDR 들어가면서 정산을 하시면은 거의 바로 이제 정산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럴 정도 시간이 없다거나 뭐 그런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로 한번 정산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보험료 정산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정산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 막 실무 적합적으로 뭐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혹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강의 시간 중에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민의 과정 중에서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을 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일자리 도약 전용권 받기 위한 근로자 요건에는 뭐가 있지? 청년이어야 되는데 청년 취업 애로 청년이라는 게 개념이 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도 입퇴한 직원의 사회보험료 어떻게 공제해야 되지? 출산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 얼마 줘야 되지?
자, 우리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 90일 중에서 60일만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유관이 대체인을 사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병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을 요청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마지막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질병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원칙을 생각했을 때. 안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이제 구비하고 있고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장기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제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지. 너 질병 걸렸으니까 나가라고 회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고 만약에 권고사직을 했는데 아프다. 자격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되게 자잘자잘 하시면은 사실 실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인사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내가 입사를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노무사회에서 지향하는 사회보험 전문가의 평가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교 졸업 수준의 이론과 실무 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사회보험 자격, 징수, 보상 처리 등 전반적인 실무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사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일한 사람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 땡.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무 역량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인데, 자,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사회보험 과목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차 문제가 나오면 다 풀어봅니다. 저 100점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강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문제 풀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맞을 수 없습니다. 왜? 저도 막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못해요. 그 실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무하는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사가 몇 명인지 제가 뭐 알 필요가 있어요? 어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건 그냥 찍어서 물론 6, 70점, 6, 80점은 돼요. 그냥 합격할 정도는 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뭐 구성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저도 시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억지로는 외우겠지만 실무랑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나온다?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과목에 나와요. 굉장히 짜증나죠? 자, 그래 왜 그러냐? 10,000명이 넘게 시험을 10,000명. 10,000명에서 절반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은 난이도가 쉽고 실무에 적합한 것만 내면 50%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못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무랑 넣은 것도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변경된 교재를 제가 이제 노무사에서 받아서 이제 딱 보고 저희가 강의를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실무에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은 이번에 다 뺐어요. 뭐 정책심의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법 예방심의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딱 발머리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만 법 중심으로. 우리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은 시행규칙까지가 엄격하게는 시험 범위입니다. 물론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행령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법만 딱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의 사회보험법보다는 어떻다? 더 쉽다라고 당연히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실무에 딱 나올 법한 내용만 교재에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무에 더 뭐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과목보다는 우리 영양인증 자격과정의 사회보험 전문가가 훨씬 더 적합하다. 둘 다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시험 범위 내용이나 출제 내용을 봤을 때 훨씬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이 실무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이제 교재랑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교재가 읽기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령의 내용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그 법령의 내용 풀어 쓰시고 이게 어떤 법조문에 근거한 건지를 좀 따로 글씨로 옆에 병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좀 풀이되어 있는 교재를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뭐 해보면 된다? 법을 아니까 뭐 해보면 된다? 찾아보면 된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중심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대통령령, 시행규칙, 각종 위원회, 공단의 법적 성격. 여러분들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주된 소재지는 전국 자치도로 한다.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무할 때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노무사회 시험,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때 그런 거 나옵니다. 하지만 사회범죄법에서 그런 문제 안 나와서 공단의 법적 성격이나 이 사회는 이사는 몇 명이고 감사가 어떻게 되면 징수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은 사회범 전문가 같은 경우는 다 빼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으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저도 사대보험 업무 지금 하고 있어요. 자문사 급여 관리하면서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AI는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로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자문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고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주니어급, 인사팀에서 주니어급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의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법령상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있는 게 교재 내용이에요. 교재 내용에서 이거를 왼쪽에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독 편의성을 위해서 법조문이 풀어서 교재가 이제 작성이 된 게 확인이 되시고요. 이런 공단의 성격. 공단은 뭐 어떻게 한다. 징수이사가 어떻게 되고 임원은 뭐가 될 수 있으면 뭐 결격사항 이런 거는 싹 다 빠졌습니다. 교재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교재가 좀 개편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크게 네 가지예요. 시험 이제 교재를 제가 다 읽어봤을 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가입 대상자가 누구이냐? 혹시 당연조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과 희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가입했으면 뭐 내야 될까요? 뭐 내야 돼요? 가입했으면 4대보험 가입했으면 뭘 내야 될까요? 공단에 매달 보험료 내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대한 게 첫 번째. 그럼 보험료 내고 나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했으면 우리 뭐 받아요? 보험급여 받잖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나 나오느냐. 그게 세 꼭지고요. 마지막 네 꼭지가 뭐냐면 공단 등 고용노동부 행정기관에서 한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 이해관계자인 당사자나 내가 어떻게 처분해서 다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진퇴사했는데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해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직업안정기관에자 실질적으로 고용보충 플러스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나 다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꼭지 네 가지 해가지고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실무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제 교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부가 납부하는지, 법에서 정한 보험금은 어떻게, 종류는 무엇인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제를 하시면은, 그리고 강의 듣고 이제 가산점 받으시면은 합격하시는 데에는 아주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재 끝을마다 핵심 지문 리뷰가 있고 예상 문제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은 합격하시는 데는 제 생각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물론 여러분들 그 적정한 점수 합격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킬러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합격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두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다 암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보고 누가 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100점 맞으면 1000만 원 줄게 하면은 이제 각 잡고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도록 하겠지만 그 정도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요 네 가지 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합격하시는 데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노무사에게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무도 없으신가요? 뭐 그럼 이거 말고 뭐 사회문 전문가 말고도 혹시 있으시면은 따로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네, 제가 답변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거 들으시러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으러 오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할 영향 있는 시험, 예시할 전문가 강의 설명회를 맡게 된 한정민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 시험이 시작된 지는 꽤 되긴 했는데 그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만큼은 관심도가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 자격증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또는 이제 이 강의를 또 다른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인사노무 직렬에 초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또는 현재 인사노무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 직무로 직무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시험이 왜 유용한지, 왜 유용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HR 현장의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HRM 역량이 있는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시험 대비법이 무엇이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같으니까 차례대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hr인사노무.com이라는 홈페이지를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강의들이 좀 올라와 있고 또 저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인증한 시험 준비 강의하는 기관이고요.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내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이 들어오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무나 이런 역량 강화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더 전문성 있는 실무 강의를 위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 10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알찬 강의들로 우리 직무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HR 기초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가진단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R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직무 분석, 채용, 인사평가, 보상, 지배, 근로기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 내 업무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럼 이제 직무 분석과 관련해서 과연 직무 분석과 직무 기술서 작성이 가능하냐?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런 거 다 작성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전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분석이 뭐냐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 건 가능해 보시고요.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설계할 수 있냐.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라는 게 뭐 간단해 보이지만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도 보고
결정을 해서 통지까지 해주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서 어느 적정 인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채용이라는 한 덩어리가 굉장히 중요한 HR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인사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사평가의 기준과 등급 선정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 평가를 받으실 거고, 인사 업무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평가 업무를 실무 담당해 보셨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가능해 오시는 겁니다. 평가라는 게 적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객관식이 아니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성과들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회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받는 입장, 또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설정이나 방식, 절차 이런 것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둘째치고요. 그 인사평가의 각 요소마다의 중요한 쟁점들, 사항들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느냐, 이게 바로 역량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가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 체계입니다. 연봉이나 보상 체계 구조를 설명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업무였어요. 제 마지막 부서가 보상 파트였는데, 보상을 전사적으로 보상을 체계에서 설계를 하고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조직이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상이라는 게 HR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노무사라고 가봤는데, 그동안 제가 배웠던 노무사의 지식과는 다른 상관이 없는 그냥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지, 또 실행할 수 있는지, 기획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그 보고를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 역량들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입니다. 예. 근로기준법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것도 될까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펼쳐놓고 봐도 오픈북이라고 하죠. 오픈북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나 행정에서도나 학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좀 더 확장하면 노조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당이고 노사분쟁 노동법 개정 HR 데이터, 요즘은 이제 뜨는 분야가 HR 데이터 쪽입니다. 과거에는요, 직원 수가 많이 없다, 많다를 떠나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HR 데이터라는 걸 분석해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방향성이나 의사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HR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직장에서도 이 HR 데이터를 다루는 부서가 새로 생겼었거든요. 얼마나 안 5년 전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다룰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HR 기초 역량에 포함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봤습니다. 자, 부당해고 많이 발생할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부당해고가 만약 틀리냐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징계 절차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또는 정례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 회피율이 충분했느냐, 또는 해고 통지 요건 이런 것들이 법대로 잘 갖춰졌느냐, 이런 것들이 잘 숙지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초 역량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아까 확장했다고 했어요. 노사 분쟁, 집단적 노사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HR 역량 인증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근로 관계만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가게 되면 집단적인 노사 관계도 다루셔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노동법 개정 중요하죠. 시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로 회사마다 매년 우리 회사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런 숙지를 하고 있고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역량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별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HR 업무를 실제 담당하시게 된 분들도 있고,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업무가 어떨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HR 기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요. 깊이가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갖추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인사팀을 뽑을 때요. 신입사원을 인사팀으로 뽑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사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게요.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죠? 사업주, 오너가 있고 사업 경영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법인인데 CEO는 CFO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에 준하는 사용자로서 있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공부하실 거예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자인데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를 행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인사팀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로열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함부로 신입으로 뽑기가 어렵다.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HR 직원 자체가 좀 아이나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나 뭐 급여 관리나 그냥 법대로 주면 되지, 그냥 그거 실무적인 판단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신입사원을 뽑거나 어디서 이제 HR 했던 분들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사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노사 분쟁은 그분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입사원들의 HR로 바로 못 가는 경우, 그럼 바로 가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여러 직무들을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신입사원, 여러 직무를 거쳐서 오는 경력사원보다는 애초부터 그 인사 직무로서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입사 지금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기업의 HR 직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나를 HR로 뽑아주세요라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나는 뭘로 질문할 거예요? 다들 요즘에 말씀하시잖아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 그런 사람 있어. 특히나 인사 분야에서 경력 같은 신입이 오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HRM 영양인증 시험이 그 하나의 지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은 인사 분야에서 인사 분야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자격증은 노무사죠. 노무사가 딱 좋죠. 근데 아시겠지만 합격률이 8%입니다. 그거 따르다가 지금 대학생을 다 보내시는 분들 계시고 직장생활 경험하시면서 계속 못 따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만큼 합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HR 역량 인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역량을 인증받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역량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나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직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나요? 했을 때 굉장히 흐뭇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을 익혔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딱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근데 이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고 영양인증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노력했고 실제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았구나라고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직무를 바꾸고자 하는 직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인사직으로 가고 싶어요. 손으로 보더니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요. HRM 영양인증 시험 통과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의 표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HR 인사라고닷컴에서는 이러한 자격 인증 시험을 계속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내용 자체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실용적인 역량 인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 실무에서 나올 법한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보자라는 측면으로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집필증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HR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평가 기준이 불안정하다. 해고와 징계 리스크가 많다. 채용 기준이 혼선이 많다. 사후 대응 패턴이 어렵다.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HR 업무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일을 안 할 생각으로 하면 일을 하나도 안 할 수 있는 부서가 HR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을 만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구성은 또 HR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조직이 되거나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HR의 역할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거나 역할을 좀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조그마한 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한 대비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업무를 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도 좋고요, 공부도 좋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좋고, 토론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혼자서 기를 수는 없고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보면 나는 내 업무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마케팅 회사예요. 근데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몰라. 그러면 마케팅에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인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HR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라고 하는 건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부터 퇴직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 거 하면 산발적으로 그냥 급여나 주고 그 채용 퇴직 서류만 받고 이런 일만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발적인 일만 하고 계시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HR에 있어서 이슈를 제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분절된 지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작은 기업도 그렇지만 큰 기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가지고 채용하는 저는 이제 기업을 좀 큰 기업을 다녔어요. 채용만 거의 한 15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가 구성을 전혀 몰라요. 듣기만 하지. 또 평가만 5년, 6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체계를 유기적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고 분별적으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인사 이동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채용이나 평가나 보상이 너무 여러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HR은 예전과 같이 기능적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사결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HR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경영 전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생각해야 되고요. 재무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인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인사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거창한 얘기가 많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인사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도망했을 때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어렵죠. 설명해 드리기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시험 따려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는 시험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중요하고 또 이 시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되시면 이걸 내가 공부하고 나서 결과물을 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강의도 주실 거니까 그 얘기를 좀 소극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HR의 역량 인증 시험이라는 건요. HR 기본기를 공식 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HRM이 있고요. HRD가 있잖아요. HRD가 먼저 아시죠? 교육입니다.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교육, 개발 이런 쪽인데 우리는 HRD는 배우진 않아요. HRD는 배우진 않지만 HR 매니지먼트, 요 HRM만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HRM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HR 실무 역량 인증 시험입니다. 우리 공인노무사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좀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민간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시험이죠. 근데 상당 부분 공인이 아니면 민간 자격증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시다 보면요, 고용노동부 관련된 그 자격증 중에 폐지되는 자격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민간에다 맡겨놓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에서도 더 이상 민간 자격증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민간 자격증이긴 하나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 역량들을 좀 제대로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격증입니다. 다른 민간 자격증이랑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뭘 따야 되느냐, 공인노무사 어렵다,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역량 인증을 시험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R에 대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사례나 어떤 이론보다는 기본기를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시험 문제도 그렇고 기본 교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영역이 올라가는 거고 테스트는 거듭 가벼운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구성은 아시다시피 객관식 사지 상담형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다행히도 객관식이 사지 상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법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사법 시험이 50상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사법 시험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인가 1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9년이거든요. 8년이거든요. 갑자기 사법 시험에 팔찌선다고 봤는데요. 그런 시험 보셨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거예요. 대충 보면 우리가 기억력 기글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는 옳은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을 하면 몇 개 제끼면 나오잖아요.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무리 제껴도 8개 중에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저는 이제 벽을 느끼고 사법시험 안녕하면 이렇게 그냥 치워봤는데 다행히 우리는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행은 정말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제끼고 아기까지 한 건 조금 상관치고 확실히 아는 거 하나 해놓고 그 중에 고르는 게 있어요. 조금 쉬운 측면에서 판단. 그런데 이제 HR 영양실은 나중에 좀 이제 공인된 어떤 입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우리 상담을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입니다. 접근이 좀 많이 수월하다라는 거고요. 총 50문항이고 60분입니다.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건데요. 저는 안 풀어봤는데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2, 3분도 걸리기도 해요.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타이트하게 진행된 시험이고요. 실무에서 30문항, 근로관계법 20문항. HR 실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학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나오는 이제 경영학의 부분이죠. 인적 자원관리, 그런 인사동들 거기서 30문항입니다. 근로관계법, 개별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법도 있고, 노사법도 있고, 남녀고용 평등법도 있고 등등등의 이제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0문제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 없어요. 아무나 고수가 있고 전공자는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무형, 사례형 문항 기준이 높다.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주류이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들이 난이도 조절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바뀐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실무적인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좀 생긴 것 같다.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정말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조금 그거는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지향하고 좀 실무적인 비중을 늘릴 것 같다라는 거니까 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이제 시험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머릿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다양한 방법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HR 업무 전 영역을 체계로 연결한다. HRM 실무라는 것은 이제 한 시간, 2시간 공부하시다 보면 차근차근 따라가시겠지만 크게 뒤에서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그려지는 인공문제 체계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용부터 해가지고 퇴직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하이라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관망한다고 그러죠. 관망하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왜 중요하고 이게 다른 것과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제예요. 네, 장표가 좀 문제가 됐네요. 어쨌든 간에 공인노무사에서 하고 있고요. 객관식 사지 상담하고 진행입니다. 50문항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지금 강조드립니다. 26년 시험 일정입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올해부터 이제 연 4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좀 횟수가 많죠. 횟수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만약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4번 중에 가장 유리한 날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7월, 9월, 11월. 벌써 4월이면 2달 있다고 왔네요. 실제 저희 HR 인사동을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 찍어놨던 강의가 수강을 하셨는데요. 올해 새롭게 강의를 찍고 있어요. 교재가 달라지고 강사진도 일부 변경되면서 내용 보시면은 좀 전년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강좌 업로드 되면은 그 과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장 4월 시험이니까 4월 시험부터 준비하시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오늘 선생님 오신 분들한테는 수학이 특정이 있다는 거 알고 오셨죠. 인정하시고요. 시험도 좀 전국적으로 많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주요 도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도시가 주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늘어난 만큼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뭐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당장 시험 일정이 또 갇혀 있으면 이걸 더 가야지 싶어가지고 시험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시험 경험만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시험도 제대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있으니까 나의 스케줄, 그다음에 나의 휴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그 시점에 또 시험을 보겠다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정이 생겼다라는 거고 한번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해 또 시험이 4번이 있으니까 한번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한번 무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리커버리 전략도 소개할 수가 있게 될 만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용이하게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험 과목인데요. H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죠?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을 시험 부제로 옮겨 놓고요. 시험 문제화해 놓은 겁니다. 수제 비중에 60%입니다. 상중문항이 높죠.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뭐 관련처럼 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공부예요, 법공부 사실상.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죠. 그만큼 실무적인 역량이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비중이 이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기선다형이니까 다음 주 바로 안에 들어갈 이러면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평가자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에 대했을 때 그 설명을 쭉 해놓고 이러한 평가 방법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쭉 평가 방법이 객관적으로 나오죠. 제가 느끼는 앞으로의 변화되는 문제 출제에 그런 방향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눈에 발라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커트라인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HR 이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이론의 총론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통상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지휘 작성 방법, 이 정도 얘기합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인적 자원 관리에서 기본 개념과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역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 나아가는 경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관리라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분절적, 산발적, 기능적으로 했다라면 나중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왜 바뀌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또 흐름 이런 것과 연결돼가지고 문제로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축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HR 2번이 우리가 원래 그 노무사 공부할 때 약식이거든요. 앞으로 잘 안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서 객관식 시험에서 굉장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별도의 HR 2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채용 및 선발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관문이죠. 관문에서 뭐 채용 프로세스나 뭐 설계, 운영 이런 것들 또 쓰진 않았지만 인력 수요나 공급, 예측 이런 것들 얼마만큼 뽑아야 되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하는 부분도 채용 선발 과정에 좀 중요한 얼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면접 기법이나 선발 도구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CEO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그냥 취향 공부는 사람 들어보면 면접 가서 뽑을 거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는 고민이 정하는 순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오늘 세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취향 선발에 대한 그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사평가와 보상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평가 자체도 중요한데 보상과의 연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가 전혀 우리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과 연봉제라고 불러갔다가 성과 연봉제가 우리나라가 성과 연봉제가 맞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직무 급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흐름도 또 중요하거든요. 보상들 흐름. 그럼 이제 보상을 그렇게 하려면 평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파트에서 이것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요. 암기형 문제가 줄어드는 만큼 실무 적용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회사 구조나 시스템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들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들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공부하셔야만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거의 80% 이상은 책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감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그대로 베끼진 않아요. 조금 꼬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없는 내용인데 유추해 보면 맞는 내용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경험과 고민의 깊이에 따라 다르지는 거죠. 우리 이제 강의로서 많이 커버가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응용력이 중요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기반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 동상국어, 뭐 이런 분들 잘 모르시겠죠?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인원수를 배분해 놓는 거예요. 10%, 20%, 30%, 40% 무조건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전체를 우리는 한 팀에서 다 일을 잘해. 그렇지만 A, B, C, D국을 가려야 되는 어떤 고민이 빠지겠다. 강의 잘 타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지문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JD 없는, 잡 디스크립션 없는 채용 리스크. 어떤 직무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사람을 뽑아놓고 인식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용어들 자체가 아마 인사 업무를 안 해보신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나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우실 건데 이 용어보다 너무 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는 평가 결과 이의제기 때문에 동안 직무과 연공국의 통합설을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근로관계법입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범위가요. 인적장관을 책이 영원하다면 근로기준법처럼 영원해요. 그래서 양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법이 있고 판례라도 행정에서 있었어요. 신문책 보면은 근로기준법 가능한 정말 요만한 거예요. 이건 모든 책을 그 내용들을 망라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시험은 그냥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외적으로 공부하시면요 외연이 너무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접근하시지 않으면 말 그대로 덧쳐버려요. 내 꾀에 내가 빠져. 그러니까 좀 공부 의욕 있으신 분은 정말 깊이 공부해봐야 돼.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 가서 봤다가는 늦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은 교재를 다시는 게 있으니까 교재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이제 40% 정도 좀 작긴 합니다. 물론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인사동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는 그 지문 자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가 그대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건 책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건 잘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 이해되고 정리되고 책경을 같이 시켜놓으면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주의해서는 범위 넓히시다. 범위 넓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임금 이 부분 좀 복잡하기도 하면서 어려운데 진짜 자주 나와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왜 그럴까요? 제가 노무사지만 실제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야예요. 해고 회사에서 1년에 몇 번은 발생하겠어요. 근데 임금 돌렸는데 왜 일 많이 시키게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나 임금 같은 부분은 빈도가 높다. 휴가도 마찬가지고 징계를 해보면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어렵기 때문에 비중이 많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노사관계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산업관련 같은 경우에도 나오긴 하는데 좀 지역적인 부분이죠.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지문을 낭비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노무사 공부가 일단 여기서 나오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을 많이 압축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볼 때 보지 않거든요. 다른 데 너무 많으니까.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말로 법령만 꼭 판례는 거의 잘 보지 않습니다. 산업안전은 책에 나와 있는 데가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 괴롭힘, 개인정보, 위헌 이런 거는 책에는 잘 언급은 되지 않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자주 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것들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가평하셔가지고 문제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낭비보다는 원칙과 적용 판단 중심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로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가는지 법은 그게 중요합니다. 법은 우리가 또 자주 듣는 말로는 3단 논법의 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전제 A, 전제 B냐, 전제 C다, 결론 C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을 그대로 암기하게 되면 그렇게 암기해야 될 조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숫자 외우는 거, 그다음에 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법조문을 다 빼려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또 붙이가 어렵니다. 공부의 분량을 여러분들은 압축하는 게 중요해요.
확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압축해서 내가 합격한 만큼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니까 법 공부할 때 그런 전략을 세우고 좀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무 사례 기반 위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판례가 실제 판례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실무적인 내용이죠. 큰 틀에서 변화되지 않고 기존 나오던 대로 나오는데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이거는 느끼는 거지. 뭐 인사노무처럼 얘기되는 지역적인데 이런 걸 신경을 바뀔 거다는 법적인 변화가 있다는 좀 더 심화되는 신문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난이도인데요. 어려운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어렵지. 근데 어쨌든 전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공부량을 투입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험이고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할 때 당연히 어렵죠. 찍어도 저도 찍어봤거든요. 찍어보면은 한 50점에서 60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망하든지 잘 나오면 60점, 잘 나오면 5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 같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역량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연스럽게 점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실무 경험 풍부하시죠. 지금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회사의 인사노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인사노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회사는 인사노무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직접 담당하면 담당자로서 어떤 결정, 판단,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궁금하실 때 나도 또 도움이 되죠. 신문기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잖아요. 구글 같은 거 들어가면 빼면 기사가 뜨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노무나 이런 것들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기사만 계속해서 알고리즘 떠요. 그럼 계속 하나하나가 이제 고민거리고 쿠팡은 어쨌네, 쿠팡 왜 이랬지 고민하게 되고 어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이거 그런 쟁점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거죠. 체계적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자, 아예 모르는 백지 상태의 여러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흡수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계속 반복이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안 되면 한계가 있고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사례적 준비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책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 직무 쪽으로 나의 커리어를 설계하겠다는 부분이라면 평소에도 HR나 인사노무나 노사관계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면서 공부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가산점입니다. 우리가 가산점 5점은 합격사는 70점이면 65점만 맞아도 합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5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커트라인 거의 그 부분에서 성성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 조절, 합격 점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분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맞히고 못 맞추니까.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떨어지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산점이 붙어 있다, 판단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도 틀릴 때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죠? 예, H&N사로 나타내는 준비에는 강의를 본인 노무사회가 이제 인증해 놓은 인간 학습 사이트니까 거기서 공부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좀 붙습니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유리하고 오늘 오신 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인 받고 가산점 받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깁니다. 틀려도 5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이 아시죠? 요즘에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기세다, 기세. 뭐 갖고 시작하면 기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신감 가지고 하면은 붙는 시험이니까 합격적 가산점 5점, 부연자는 5점 잘 염두에 두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붙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강의를 제가 이제 이번 해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신에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만 보고 여러분 혼자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말씀은 야매가 생겨요. HR 연예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과외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료 막 파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식 시장이 아닌데 야매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지 말고 어쨌든 민간 인증 공인정보 인증 기관이니까 이 기관에서 기출 강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려서 시험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이제 기출 강의 같은 게 있고 기본 강의는 다른 두 공인정보에서 올해 또 새롭게 여러 인사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찍고 있고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계속 반복이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잘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알바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입이 불가피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조절을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대, 집중이 되는 시간대 그걸 꼭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시간 그런 시간 아닙니다. 내 상황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거나 남는 시간이 없다면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어 놓고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얼마나 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할 때 비율이에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시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합격하시길 바래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HL 방송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의를 하기 전, 후 이런 걸 이제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들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 좀 이렇게 내가 회사 생활 할 때 인사팀이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달게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취준생 같은 경우에도 막막했는데 자소서 날렸을 때 인사신고를 하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몰랐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강의 듣고 나신 분들이 이제 후기로 올려온 글을 조금 요약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은 많이 다 흘렀지만 약속한 시간은 다 됐지만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드렸더니 혹시나 질문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올해 잘 준비하시면 합격하시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